네, 이처럼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재판부가 내란을 인정할지 또 형량은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피고인만 8명에 이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 있는데 이 피고인 불출석이 무엇보다 변수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분리 선고 가능성까지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동시에 재판을 받는 공동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일부라도 출석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보통은 다시 한번 선고기일을 잡고 네. 이 모든 사람들이 출석을 했을 때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이제 내일 선고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각종 전망들이 있는데 지금 우세한 그런 의견들에 의하면은 내일은 그래도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선고를 할 것이다. 이 선고 기일 자체를 전체적으로 모두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했을 때는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고 자체는 떼어서 선고를 먼저? 하고 예.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판 기일을 윤 전 대통령의 선고를 위해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안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관심사가 매우 높은, 가장 높은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또 재판부가 곧 있으면은 또 질기현 재판장이 인사 발령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최소한 그런 정도의 선고들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현 시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출석을 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역시 또 내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도 대리인의 그런 입을 통해서 출석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사실 내일 재판, 내일 선고 기일을 굳이 미루어서 불출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기존의 이야기처럼 내일 출석을 한 상태에서 결국 재판부가 선고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변호사께서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 전망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선 재판들, 내란 관련 재판들에서는 12상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경곡성 계엄이라면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내일 선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질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도 다툼이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은 일단 내용면을 따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내란죄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판단이 내일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국헌 문란의 목적은 결국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혹은 그 권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런 목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법률상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었고 또 일시적인 그런 경고성 계엄에 해당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고의나 목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이런 계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왔고 또 나아가서는 이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그런 지시까지도 구체적으로 했었는지 혹은 단전 단수의 지시나 그 이행 여부 또 선관위에 대한 그런 군병력 투입 지시는 어떠했는지 또 이후에 비상입법 기구와 같은 그런 특별 기구의 구상이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고 결국 목적 역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그런 목적을 판단하는 것도 내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밖에 한 가지 쟁점을 얘기를 한다면 결국 이런 군이나 혹은 경찰력을 동원을 한 것 이게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이 폭동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도 조금 짧게 남아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겠고요. 또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적법했는지 판단도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지기현 재판부는 지난해 이 구속 취소가 있을 당시에 공수처법에 뭐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반면에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과연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예. 이 구속을 취소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선고에서 과연 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을 할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할지 이 부분 역시도 주목을 받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고에 있어서는 결국 공수처의 수사권이 존재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그 체포 방해 사건에서도 명확하게 이제 공수처의 그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당시에 존재를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그 혐의가 내란죄였고 결국 직권남용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내란죄에도 수사권을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 뭐 똑같은 이 검찰에서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고 똑같이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이상 결국 지금에 와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특검의 이전 구형을 살펴보면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에 더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의 이런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내란 1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국 비상계엄의 성격을 앞서 두 재판에서 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 역시도 이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제 뭐 이 부분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면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반복해 왔지만 사실 앞서 뭐 한 전 총리에 대한 그런 판결에 있어서도 결국 내란죄를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또 김용현 전 장관 등 관계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왜 내란죄가 성립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그 선고 내용에 있어서도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 그러니까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하달했다라는 혐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이 비상계엄 관련한 문건을 전달을 하면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을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물론 뭐 개별적인 그런 판단들이고 개별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예. 현실적으로는 앞서 이어져 왔던 이 선고들을 상당히 참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 내란죄가 성립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재판부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을 선고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는 구형의 절반을 미치지 못하는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내일 재판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을 어느 쪽을 뭐 조금 참고를 해야 될지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양형과 관련해서는 내일 조금 살펴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양형 얘기를 주셨으니까 또 특검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양형에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앞서 선고에서 일부 엿보인 것처럼 이 사건의 그런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느냐, 초범이냐, 혹은 뭐 과거에 어떠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이런 내용도 따지게 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란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것들이 적극적인 행동이었는지 혹은 소극적인 단계에 그쳤는지 이런 부분들 모두 고려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양형 사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혹은 실제로는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내용들이 조금 언급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초범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 사건의
사건의 중대성을 비추어 봤을 때는 그걸 양형 기준으로 삼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라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양형으로 따지기에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만약 양형을 그래도 유리한 쪽을 조금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이 유지된 시간이 짧았다라는 점이라든가 혹은 그 과정에서 중대한 그런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불리하게 또 판단할 요소라고 본다면 일단 윤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장들, 이 주장들이 실체관계와 상당히 부합하지 않는다 혹은 절대적으로 모순된다는 평가를 할 때는 피고인의 이런 태도 등을 상당히 좀 불리하게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을 건데 과연 어느 부분까지도 유리한 양형으로 판단을 해줄지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또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란 사건 판례 가능성이 굉장히 비교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일단 분명히 참고는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뭐 기소를 하고 구형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씨의 그 내란 관련 재판 선고를 당연히 참고를 했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전두환 씨의 판결을 크게 참고는 일단 할 것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뭐 내란 사건 자체가 비견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적든 많든 간에 참고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과연 양형 단계에서 이런 부분까지 또 비교를 하면서 참고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단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그런 판결례를 봤을 때는 지금 과거의 전두환 씨와 관련된 그런 내란 사건은 양형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사건 내란으로 규정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위로부터의 그런 쿠데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성격의 차이도 있기도 하고 예. 또 역사적으로도 그 위험성을 따져봤을 때는 과거의 사례들을 비추어서 양형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내용들을 상당히 조금 의식을 한다 혹은 참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사건을 고민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자료처럼 과거 사례를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별도로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양형을 조금 판단해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내일은 이렇게 1심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고 이 외에도 특검이 기소한 재판이 8개가 있습니다. 뭐 체포방해 사건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외에 나머지 사건들도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라는 혐의 때문에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시작을 했고 현재 이제 비공개 재판이긴 하지만 증인신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을 했다라는 내용의 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는 사건 역시도 지난달부터 막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밖에 뭐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공판 역시도 이번 달 초에 시작을 했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1심이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예. 뭐 그밖에 대선 후보 당시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는 내용으로 재판 역시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뭐 공판 기일이 안 잡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6개의 그런 재판들은 이제 막 재판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특검법이 적용되는 이 대상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1심을 6개월 안에 또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서 올 6월 정도까지면은 어느 정도 결론이 다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향후 재판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 설 연휴의 각종 사건 사고 소식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금값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설 연휴 기간에 부산에서 훔친 차량이나 또 화로 차량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들이받고 또 기금속을
털어서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금은방 범죄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지난 14일 새벽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40대 남성이 훔친 화로차를 몰고 곧바로 이제 금은방으로 돌진을 해서 지금 영상이 유리창, 나오네요. 네, 저렇게 네. 유리창을 깨버리고 이제 침입을 한 거죠. 그리고 가지고 갔더니 망치 등으로 결국 기물들을 파손을 하고 한 5분 정도 만에 7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서 예.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제 검거 과정, 그러니까 도망을 치던 그런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좀 계획적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택시를 5번 정도나 갈아타면서 도망을 쳤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범행 19시간 만에 일단 자택에서 검거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때도 자기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마스크 같은 것을 버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굉장히 합니다. 치밀하게 계획한 네. 범죄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수사 내용을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좀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 단순 절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차량을 이용하고 또 망치 등의 그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또 야간에 이런 건조물에 침입을 해서 한 절도이기 때문에 특수 절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형 규정 없이 1년부터 10년까지의 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판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징역형 심지어는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범죄들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예,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또 계획적으로 진행이 된 범행이었지만 이제 하루가 지나기 전에 검거가 됐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금은방에 설치되어 있던 그런 CCTV라든가 각종 도난 장치들이 제대로 좀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또 이 수사기관 역시도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행방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신속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난의 그런 문제가 위험이 있는 곳들은 당연히 방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될 것이고 또 수사기관 역시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 빠르게 수사가 되고 또 이후에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범죄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 범죄로 보여지는데 변호사께서는 이 정도 범행이면은 처벌 어느 정도 내려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사실 관건은 결국 이후에 이 피해를 얼마만큼 보상을 했는지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 금액이 700여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파손된 이런 그런 장치들 혹은 내부 구조물까지도 포함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에 간다 하더라도 결국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 또 합의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과거에도 이런 절도로 인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실형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번 사건은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인천과 전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0대들이 금을 사겠다, 또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면서 귀금속을 건네받은 뒤에 그대로 도주를 하거나 또 훔친 뒤에 곧바로 처분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이런 유사 범죄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 처벌 수위 이번 사건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사안 자체는 조금 심각해 보입니다. 예. 저도 이제 미성년자들의 그런 형사 사건들도 다수 경험을 해봤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귀금품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런 유사 범행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값이 오른 탓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런 유사 수법에 대한 접근성이 아무래도 높아지다 보니까 범행들이 반복돼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소년법에 따라서 이제 소년 보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2명이서 절도를 저지른 건 역시 또 특수 절도에 해당을 해서 원래대로라면 중형에 처할 수가 있는 그런 범죄인데 일단 소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 그 사이에 해당하는 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는 봉사활동이라든가 혹은 교육 또 조금 더 무겁게는 보호 관찰의 명령이 나온다든가 혹은 이제 1개월 이상 2년까지 소년원 송치라는
하는 그런 좀 중한 처분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법 자체가 너무 성인 범죄와 비슷하게 이루어진 예. 바가 있고 죄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짧게라도 이 소년원 송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과거에도 똑같은 혹은 유사한 비행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반 성인들처럼 형사재판을 받고 이 처벌받을 가능성 역시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 연휴 사건 사고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